안녕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세계와 소통하는 오다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입니다. 여기 옆에 바리스타 윤혜원 씨, 강동열 씨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매번 새롭네요. 네, 매번 새롭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조금 색다른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책의 제목이 죽은 원조.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사자성어 같아요. 네, 사자성어. 죽은 원조. 죽. 그럼 사행신가요? 사행신 거세요. 이 책이 특이한 점은 그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가 썼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존에는 거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었다면은 이 책에서는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원조는 해롭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책이 되겠는데요. 네. 동료 씨 어떻게 이 책 다 읽고 오셨죠? 네,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 전에 읽었던 책들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글쎄요, 그 원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하는 데는 이만큼의 그 담론이 필요했다면, 네. 그건 필요 없어. 가. 빠염 하는 데는 그 반밖에 안 들었다는 게 참 저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얇지만 굉장히 깊은 그런 담론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저번 주에 다뤘던 저번 주랑 저번 주에 다뤘던 그 이스털리의 책 네. 세상의 절반 구하기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냥 슉슉슉 이렇게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너무 책이었는데, 좋았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아프리카 경제학자이신 이 담비사모요 씨께서 네. 이렇게 쓰신 책인데, 네. 이게 정말 데스퍼레이트한 그런 책이지 않은가, 그런 게 있었고, 또 평소에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시원하게 좀 긁어주고, 뭔가 효자손 같은 책? 그런 느낌. 속 시원하게 그냥. 좋은 편인데요. 네. 그럼 단미사 모요의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도 있고 일정 부분 반대하는 면도 있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렇죠. 네. 마찬가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미사 모요가 아프리카 출신 경제학자잖아요. 네.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읽어본 책들은 다 이제 선진국, 공여국에서 나온 경제학자들이 네. 이제 원조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원조를 비판하고, 이제 원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단미사 모요는 내가 아프리카인인데 내가 봤는데 아니야, 필요 없어, 오히려 도움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 이렇게 이제 되게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솔직히 원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런 분석하는 부분은 다른 책들은 약간 모호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단미사 모요의 죽은 원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세하게 그 현상과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서 이해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인의 이 성장 경험, 음. 뭐 그런 일상속에서 접했던 그런 것과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접하지 않고 밖에서만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책장에 보면 원조는 효과가 있다는 그 서구의 그 허구에 대항하는 현지인의 절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아프리카 원조를 중단하라라는 강력한 항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 문구는 바로 죽은 원조를 통해 말하려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책에 보면은 비행기 착륙 장치에 숨어 유럽으로 밀입국하다가 이제 죽은 가나의 10대 아이의 쪽지가 이제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유럽의 각국 대사들과 고위 관리들께, 아프리카는 엄청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프리카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요. 전쟁과 질병을 겪어야 하고 먹을 것이 모자라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프리카에서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안타깝네요. 마음이 아파요. 네, 일단 먼저 유럽으로 미입국을 시도하다가 죽게 된 그런 사연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아이가 남긴 쪽지 내용도 아프리카 오죽했으면 이 아이가 이 쪽지를 남겼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죠. 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도 그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면 바로 스페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로코 북단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면 해경한테 잡혀가 다시 돌아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담비사 모요가 이제 잠비아 출신 이제 학자신데 네. 이제 죽은 원조가 이론적인 그런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직접 태어나고 또 교육받고 자라고 막 그랬던 그 경험한 것이 정말 큰 결합이지 않을까. 뭔가 이론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트램플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가지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이제 신기하게도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그러셨구나. 화학 전공하고 MBA를 하고 또 뭐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정부 정책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또 받으셨어요. 그야말로 엄친 딸. 네, 슈퍼 엘리트인데요. 엄친 딸이라고 표현할 수 엘리트 있는데. 오브 엘리트네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또 일하신 곳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랑 골드만삭스. 이거 엄친 딸 오브 엄친 딸 정말. 네. 그래서 또 경제학자이자 또 전략가로서 10년 정도 근무하신 그런 경력도 있고 또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차세대 세계 지도자 포럼에도 초청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다 갖추셨네요. 네. 근데 이게 다냐? 엄친딸. 네. 과연 브레인만 다일까요? 얼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엄친딸의 조건. 엄친딸의 조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렇군요. 헐리우드 미녀 배우 나오미 해리스와 닮은 외모 또한 화제가 됐는데 나오미 리스가 그 캐리비안 해적에서 티아 달마라고 그 마녀 역할을 했던 칼립소의 모음 역할을 했던 그 배우인데 이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마녀가 뭐가 이쁘냐라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분장. 사실은 007 네. 제임스 본드. 네, 007에서 스카이폴 아시죠? 최근에 개봉했던 작품이죠. 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작품인데 다니엘 크레이그하고 네. 거기에서는 이제 본드걸로 등장을 또 하시는 대단. 굉장히 그 미인이시네. 출중한 근데 그 배우가 예쁘다는 거였고 근데 그 배우랑 또 닮으셨어요. 경제학자신데. 저도 이거 딱 책 읽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책 표지를 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완벽하네요. 이런 걸 놓고 이제 하는 그 적합한 말이죠. 레알 엄친딸. 정말 엄친딸 오브 엄친딸입니다. 네. 또 잠시 또 이 출중하신 작가분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는 서로 감탄하면서 돌아보는 팬심.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경제학자시기도 한데 우리 담비사 모요 그가 쓰신 요 죽은 원조 또 이 담비사 모요 교수가 테드 잘 아시는 그 테드에서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강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라는 신흥국이 과연 새로운 의상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주 짜임새 있게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또 요즘 용어로 또 표현하는 말 세 글자죠. 논리왕. 논리왕이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요즘. 네. 그리고 또 이제 죽음 원조만 쓴 게 아니라 네.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네. 아주 대놓고 미국을 때리는 책인데 또 미국에서는 이 책을 되게 어이없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담비사 모요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막 해보니까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서평에서 미국이 파산하는 날에 대한 비평을 남기는 그런 미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분은 책을 굉장히 얇게 쓰시는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그 막 킬빌 이런 영화에서 보면은 사무라이가 이렇게 그 칼을 이렇게 막 해갖고 엄청 얇은데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이죠. 그런 것처럼 뭔가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책 보면은 이 책도 굉장히 미국이 망하는 날 그 책도 굉장히 얇고 또 작아요. 작고 얇은 책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그런 예리한 그런 말을 이렇게 턱턱턱
탁탁하고 죽은 원조도 얇고 네. 또 책 제목들이 다 되게 자극적인데 네. 또 하나 승자독식이라는 책 우리나라로 번역된 제목은 그런데 세계 자원 전쟁의 승자 중국의 위협 이런 책도 또 쓰셨었어요. 그래갖고 보면 이분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닌가. 되게 짧고 굵게 확 치네요. 내 스타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현 씨? 아유, 치고 빠지는 그 타이밍 잘 아시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이 파산하는 날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 미국인들이 막 별로다, 네. 말도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를 반응을 보였냐면요. 그 내용이 30년 뒤에 경제 전쟁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단비사 모요가 이제 중국이랑 인도 이렇게 부상하는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신흥국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해서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인데 네.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2006년에 GDP 대비 60% 이상을 기록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연말이면 올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빚내서 빚을 갚는 그러니까 돌려막기죠. 그렇죠. 막 전문 용어 쓰셨어.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듯이 빚내가지고 빚을 이렇게 막는 식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빚잔치라고도 표현하는. 네, 빚잔치. 그렇죠.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네요. 네. 네. 그런 책이 또 강력한 또 메시지, 네. 정말 그 일본도로 한번 확 거버리는 강력한 메시지를 또 책으로 쓰셨군요, 이분이. 그래요. 그 이제 죽은 원조로 다시 잠깐 돌아와 보면 그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원조의 어떤 그 원조 사업을 비판하는 책으로 이제 우리가 네. 다 읽었는데, 단비사모는 왜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이 70년대 이후 개발 원조금으로 3천억 달러 이상 받았음에도 끝이 없어 보이는 부패, 그리고 질병, 빈곤, 원조 의존의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지를 묻고 있죠.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 모든 부패와 악순환은 원조 때문이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서구인들의 그 굳은 faith, I got a faith 그 믿음과 그 신념은 네. 이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원조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서구의 그 faith와는 다르게 예. 원조가 가난한 자를 더욱더 가난하게 하고 또 성장을 더디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네. 하십니다. 네, 모요의 말을 한번 전해볼게요. 원조는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네. 네, 모요의 말을 전해볼게요. 원조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재앙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원조는 치유책을 가장한 질병이다. 네, 그래요. 그렇게 말씀. 약인데 약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독을 줬다. 중독. 약에 내성이 생겨서 네. 중독이 돼버리는. 그리고 그 약을 계속 의존하고 이제 그 약을 안 먹고 나으려는 의지가 없어졌다.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지적하는 게 원조를 받아서 원조를 받을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수원국이 노력하기보다는 원조 어차피 올 거니까라는 생각에서 원조에 계속 의존한다라고 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원조는 굿 거버넌스를 만들기보다는 그 배드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조장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아요. 고통을 이제 잊기 위해서 헤로인을 이렇게 맞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거 고통을 줄이고 이제 물리치료를 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헤로인만 막 맞으려고 하는 그런 몰핀 같은 그런 그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효과가. 그렇죠. 모르핀. 예. 모르핀. 전 헤로 안 해봐가지고. 저는 수술할 때 한번 맞아봤는데 몽롱해지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전 프로포폴이라고 예, 내시경 할 때 한번 해봤는데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네, 서로의 경험을 이렇게. 여튼 원조가 안 좋다. 그런데 중점을 역점을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모요 누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프리카 원조가 절정을 이루던 70년대에서 98년 사이에
그 아프리카의 빈곤율은 실제로 11%에서 66%까지 굉장히 그 믿을 수 없는 네. 그런 정도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무려 55% 가량 치솟은 건데 네. 왜 그럴까요? 모요에 의하면 아프리카가 이제 양호성 차관 그리고 증여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받는 건 일종의 저주랑 같아서 부패와 갈등을 오히려 조장한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원조, 무상원조도 그냥 원조는 일단 그냥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원조 때문에 부패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마치. 네. 제가 또 그 책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자이르 공화국, 지금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예. 전에 있던 이름이죠. 자이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모부투 세세 세코. 모부투 세세 세코. 네. 이름이 참 그래요? 굉장히 부패스러운. 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 전체 외채와 안 먹는 양의 액수인 무려 50억 달러를 그 모부투 세세 세코 대통령이 네.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 외채와 이자 상환액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해놓고는 막상 본인이 그 코트 디부아르 그 옆에 있는 나라에 드록바님의 나라. 예 최근 또 월드컵에서 맹활약했던 전쟁을 멈춘 사나이. 예 네. 드록바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드록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실 겁니다. 예 그분이 한다. 코트 디부아르에서 그 열리는 그 본인의 딸의 결혼식에 가려고. 네. 드록바 말고 그 모부투 세세 세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본인 따님의 결혼식에 참석하시려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탕감해달라고 요구해놓고는 본인 딸 사적인 목적으로 콩코드 네. 여객기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2003년에 무려 1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와우. 장난 아니죠? 100억 달러. 예, 이 100억 달러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2003년 아프리카가 받은 해외 원조 수령액의 거의 절반을 이 콩코드 여객기 또 네. 이게 또 그 프랑스제 초음속 여객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비행기를 타셨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콩코드까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그 대서양을 불과 2시간 반 만에 건널 수 있는 그 정도 초음속 마하로 달리는 그 여객기란 말이죠. 네, 아니 그렇게 급하셨나?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유리한 조건으로 전달되는 차관 및 증여가 예. 이제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횡령이 쉬울 뿐만 아니라 정부를 또 통제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모요는 이러한 횡령뿐만 아니라 원조가 들어옴으로써 국내 저축과 투자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해외 원조는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쓰고 일단은 그냥 받았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부패한 정부가 쉽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런 타락한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복지, 이런 뭐 투명한 공공제도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모부투 세세세코처럼 세세세코. 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제 동료 씨라고 동료 씨가 외국인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는데 그 국가가 부패해가지고 그 정부가 부패해서 내 돈이 이렇게 제대로 운용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쵸. 이렇게 되면 국내외에서 투자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투자 매력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점점 줄어드는 투자는 경제 성장을 감소시키고 취업 기회는 또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 공화국들은 또다시 원조를 하고 원조를 하면 그 돈으로 또 부패한 정부는 자기네들의 이런 개인적인 사리사욕으로 사용하고 부패한 이제 뭐 관피하건 무슨 피하건 완피하 이런 그런 조직을 만들고 적폐. 네. 거기서 계속 이제 돈이 계속 돌고 국민들은 못 살고 계속 못 살고 투자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나라는 부패했으니까 투자하기 싫어서 투자 안 하고 그러면은 또 국민들은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도 못 벌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주 난국이네요. 네. 담비사모 말씀대로 아프리카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인용해보면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정확히 5년 내에 원조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었죠. 원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그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가 갑자기 원조가 없어졌을 때 동렬 씨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백색 아프리카라고도 하죠. 사하라 이북인 아프리카 국가들, 네.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하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리고 뭐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정도를 제외한다면 뭐 거의 뭐 어렵죠. 나머지 국가들은. 네. 그리고 뭐 원조를 받아왔던 국가들은 뭐 최빈국으로 다시 전락을 할 것이고, 원조를 원래 뭐 못 받았던 나라들은 최빈국이었기 때문에 못 받았겠죠. 뭐 그런 나라들은 뭐 어차피 뭐 더 빈곤해질 거고, 뭐 그냥 아프리카 대륙이 거의 아노미 상태가 되지 않을까.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쵸. 네. 완전. 그쵸. 담비사모요의 또 인생 과제로 아프리카의 고난과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시는데, 이제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번영을 위해서 수많은 위기를 헤치고 나가는데 왜 아프리카 대륙만큼은 실패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프리카란 그 대륙이 사실 나라가 아니죠. 대륙이죠. 수많은 나라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냥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의미 중에 하나가 원조를 받는 그런 대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원조가 거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원조라는 문화에 살고 진짜. 있는데 그 지난 50년간 이제 개발 원조의 형태로 약 1조 달러 정도가 아프리카에 이전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1조 달러. 예. 원조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론계 인사, 뭐 유명 셀러브리티 영화배우, 그다음 가수, 뭐 락스타, 우리 예전에 보노 얘기했었고, 보노 말고 보노. 유튜브에 보컬 보노. 때릴 거야? 우! 땀뻥. 아 죄송합니다. 너무 깜찍했는데요. 하하. 혹시 뭐 이런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현준 씨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저 예. 안젤리나 졸리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그것도. 그 남편 빵식이 형, 브래드 핏. 네. 빵식이 형하고 이제 졸리 누님하고 유명하잖아요. 네. 예. 오드리 헵번. 네. 네. 안젤리나 졸리는 그 대표였나? 홍보대사인가? 되게 유니세프에서 네. 맨날 아기 이렇게 안고. 네. 그래서 아련하게 명언도 써. 엄청 많이 남기고 네.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그런 말, 제가 본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말 중 하나가 예. 아프리카 애한테 얘야 너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가 미래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란다 라는 이렇게 아주 감동적이고 네. 그냥 애한테 도와줬으면 내가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는가 보다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해서 팬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담비사 모요는 네, 하나예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그분들이 한 일을 결코 폄하하려는 건 아닌데, 네. 담비사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조가 하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되고 그쵸.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국민 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금 말한 뭐 브란젤리나 졸리, 뭐 그다음 국민 그 보노 이런 사람들은 원조를 논의하는 세계 정상회의 심지어는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게 그냥 문화상품이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감성 발휘하지 마. 예. 맞아요.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막 이제 솔직히 중요하긴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아프리카가 어려운지 인식을 하고 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솔직히 일반적인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붙잡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막 오드리 헵번이나 아니면 안젤리나 졸리가 아이들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필요하죠 이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세프 우리나라 홍보대사가 예. 원빈 씨랑 안성기 씨가 또 홍보대사인데, 솔직히 원빈이 이렇게
이렇게 우수해져준 눈망울로 이렇게 딱 있는 포스터가 있으면 그 누가 남자인 나도 끌리는데 그 누가 안 보고 지나가겠어요. 네. 끌리세요? 아니 저는 예를 여자친구 사랑합니다. 또 깨알 또 외친 자랑을 네. 해주네요. 네. 그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어서 좋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상품이 돼가지고 요란 법석인 거예요. 이제 네. 단비사 모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요란 법석이고 네. 막 정작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그런 도움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찬물 확 끼얹고서 네. 너네 정신 차려 아직 이거 도움 하나도 안 돼. 음. 이렇게 뭔가 진정시키는 그 충격요법을 네. 주는 거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네 맞아요 그런 네. 그런 느낌의 예.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난 수십 년간 1조 달러 이상이 아프리카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오히려 아프리카가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상당한 돈인데. 1조 달러면 공세계 붙이면 10조, 100조, 1000조 달러인데 아니 1000조 원. 또 원을 치면 1000조 조금 네. 넘는 네. 한 1100조, 1200조 요 정도 되는 돈인데 뭐 물가도 그쪽은 좀 더 저렴하니까 실질적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 투자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잃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원조도 쉽게 얻어진 뭐 쉽게 얻어졌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긴 하지만 원조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에 그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죠. 뭔가 로또 당첨된 사람이 금방 탕진하고 뭐 다시 이렇게 가난해지는 그런 것과 같은. 네. 그래서 단비사 모요는 원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성장을 더욱 더디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하지만 원조가 꼭 허구일까요? 지난 40년간 적어도 원조를 받던 10개 이상의 그런 개발도상국들은 또 경이로운 성장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근데 이 중에 많은 국가들이 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 이제 단비사모는 아프리카 경제 학자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약간 편중된 걸 좀 이렇게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네.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GDP 성장률이 10% 가까이 또 올라간 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할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뭐 2% 3%만 해도 괜찮고 마이너스 달성하는 나라도 뭐 부지기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이제 막 우주 수출처럼 막 자라나는 개발도상국들이 뭐 10%까지 자라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네. 우리 기준에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어떤 국가들은 뭐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에 거의 필적할 만큼 이렇게 자란 그런 국가도 있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됐으면 좋겠고 또 지속될 것 같은데 현재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신흥 경제국들인 이제 러시아, 뭐 브라질, 인도, 중국, 뭐 브릭스라고 하죠. 네. 그렇죠. 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50년까지 거의 모든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 남남 협력의 새로운 주체들로 이렇게 우뚝 서면서 OECD에서도 이렇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여튼 이 브릭스도 아프리카는 하나도 없죠. 다 아시아 아니면 남미 국가인데 그러네요. 네. 브릭스에 어떻게 아프리카가 한 나라도 네. 참 아쉬워요. 저 어제 확인해봤는데 LDC라고 하죠. 그 최빈곤국 네네네. 그 리스트에 남미가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거의 아프리카에 많아서 그때 막 보면서 아 남미가 확실히 좀 브릭스의 영향이 커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런 전반적으로 아프리카와 이렇게 대비되는 시장의 그런 움직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한 나라가 발전하면 이제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니까 네. 브라질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남미가 좀 살아나고 있다. 네, 살아있네. 네. 대본이야. 죄송합니다. 중국과 뭐 인도 주변 국가들도 네. 좀 네. 좋아지고 있을 테고요. 아프리카가 문제인데
같은 기간에 이제 원조 의존이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 그 한 30개국 정도에다가 원조가 들어갔는데 거의 퍼붓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죠.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성장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퇴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사하라 이남 국가들.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입장 같은 경우는 Why always me?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굉장히 왜 맨날 나야?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네. 저도 미안해요. 비유 들 때마다. 아, 그러니까. 얘 들 때마다 항상 나 사하라 이남 국가를. 네. 뭐 그래프 봐도 맨날 그쪽만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참, 말이에요. 예. 네. 왜 유독 why 네. 원래 이제 이쪽 나라들만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혜원 씨? 네,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 막 그 국가가 왜 못 사는가, 왜 가난한가, 왜 부패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지리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지리, 역사, 문화, 제도적 이런 민족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그런 한 국가의 부와 번영은 지리학적 환경과 지형에 달려 있다고 또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뭐 지정학적인 것도 또 당연히 결부됐다고. 네. 지리학뿐만 아니라 지정학도 어느 네, 정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인 면이 강한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에 천연자원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네. 생각해보면 돈 벌 거 되게 많아요. 석유도 많고. 네. 근데 돈 벌 거 되게 많은데 되게 가난해요. 왜 그럴까요? 자원은 저주다. 맞아요. 리소스 컬스라고도 해요. 네. 이거를 이런 그런 용어가 있는데 그 리소스 컬스라고 자원의 저주 말 그대로 자원의 저주로 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렌티얼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렌티얼 스테이트? 네,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지대 추구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자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자원을 이제 그냥 팔아요. 팔면 돈이 생기죠. 근데 그 돈을 솔직히 그 자원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긁었더니 다이아몬드 나오네. 이렇게 그냥 땅 팠더니 갑자기 막 석유가 막 이렇게 쏟아 나오네. 아 그런 이거 가져 오다 주웠어. 맞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원래 땅에 자원이 많으니까 그 소중함을 좀 그 돈에 대한 그렇게 그걸 팔아서 얻은 돈에 대한 소중함이 적어서 잘 운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한 가지 여기서 책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보통 국가 운영할 때 국가 운영비에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런 세금 중요하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조세 제도가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개발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자원 파는 돈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말고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걷냐 이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제도를 갖추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요.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그 정부라는 객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고 그렇죠. 함으로써 이제 뭔가 정치권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감시를 하게 되죠.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갖춰지고 그럼 정부도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서 발전을 해서 국민을 위한 제도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천연자원도 많다 보니까 국가들이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 돈으로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외국의 선진국에서 자원을 캐러 온 사람들이 많죠. 네, 굉장히 많죠. 뭐 빨대를 꽂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네. 등골 브레이크. 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원은 있는데 자원 때문에 가난한 상황까지 말씀 들으니까 네. 이해가 좀 되네요. 리소스. 왜 자원이 많은데 가난한 것인가? 네. 이게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이제 전 세계은행 경제 분석가인 폴 콜리어. 폴 콜리어. 네, 폴 콜리어. 빈곤의 경제학 쓰신 분. 오. 네, 맞죠. 저 지금 봤어요. 오, 멋지신데요? 최고. 이분이 아프리카 국가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원은 빈약하지만 바다와 인접한 그런 국가. 둘째는 자원이 빈약하고
이제 내륙 국가 사방이 육지로 네. 꽉 둘러싸인 뭐 저번에 읽었던 책 중에 나온 뭐 볼리비아 같은 그런 국가 물론 볼리비아는 아프리카가 아니지만 네네. 네, 그런 국가 아시아에서 치면 몽골 같은 국가 몽골도 볼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자원이 풍부한 국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자원이 빈약하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네, 아프리카가 이제 주로 보면은 다 내륙 네. 국가가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보면 자원이 많이 나는 국가는 대부분 해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서아프리카 쪽에도 보면 뭐 노예 해안, 네. 상하 해안, 네. 황금 해안 이런 거가 다 자원 수탈해 가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네. 그쪽 그래서 내륙 국가는 뭐 밖으로 나갈 그런 운송 그것도 없고 네. 그리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가난하다 뭐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아까 인구가 이렇게 해안가에 많이 있으면은 좀 덜 힘들 텐데 내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내륙은 돈 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더 가난하다 아프리카가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쵸.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식민지 열강들이 우리 아프리카 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이렇게 생겼죠 시청자들 아프리카 지도. 맞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지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보시기에. 되게 뭔가 자로 잰 듯이 딱딱딱 나눠져 있지 않아요? 네, 우리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자로 잰 듯이 한 이유가 다 이거 선진국들이 자기네들 네. 통치하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1885년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땅을 신중하지 않게 그냥 자기네들 식민 통치하기 편한 대로 딱 선을 그어서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는 그런 부족이 모여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은 부족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주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A족, B족 이렇게 함께 모여서 르완다 뭐 C족, D족 함께 모여서 케냐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족은 이렇게 있는데 나라를 이렇게 갈라서 한 부족이 막 네 나라, 세 나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도 네.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맘대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안에서 사이좋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내전도 막 이런 민족 간의 내전도 르완다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잖아요. 후투족하고 투치족의 그런 내전. 네. 후투족과 투치족도 서로 정말 다른 민족이었는데 이제 투치족이 소수 민족이었어요. 르완다 내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투치족을 좀 더 상위 계급으로 놓고 후투족을 하위 계급으로 놓아서 우대 정책. 우대 정책을 하니까 후투족은 이제 반발심이 커진 거죠. 근데 그러다 이제 서구 열강이 물러나니까 그게 네. 폭발해서 이제 여기서 억누르고 있던 서구 열강이 없어지니까 이제 후투족이 이제 인구가 들고 많잖아요. 일어나서. 네, 이제 머릿수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대학살이 일어나고 내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지금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르완다에 아니요 르완다 말고 깜짝 아프리카에. 놀랐어요. 네, 아프리카 내에서도 지금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원조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 자기네들이 먼저 다 잘못해놓고서 지금 도움도 안 되는 걸 또 된다고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르완다는 지금 아프리카 경제 3위의 대국입니다. 네. 와 정말인가요? 네. 와. 그리고 심지어 3차 산업의 그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아, IT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이라던가 신사업. 네.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삼성 엠파이어를 굉장히 사모하는 와. 그런 나라예요. 그래갖고 오.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은 막 대부분의 나라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는 나라도 있지만 뭐 이렇게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막 관세나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막 걸어 잠그는 우리나라가 주로 보호장. 그런 편이죠. 네. 규제가 엄청 많은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차 산업 쪽, 특히 IT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네. 거의 막 정부에서 오히려 지원금을 대줄 정도로 육성 정책을 오. 확실하게 썼나 보네요. 네. 그래서 그런 IT 산업 위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엄청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 네. 20년 전에 그 루안다 대학살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지금 20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네네. 네. 근데 그 사이에 나라가 아프리카 경제 3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니 거의 아프리카의 대한민국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아프리카가 잘 정책을 가지면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그렇죠. 쉽게 그 무한한 성장할 수- 네. 잠재력을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네. 사례로 네. 또 들 수 있겠네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아직도 1차 산업 그리고 조금 더 발전했으면 2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3차 산업이 그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는 아우 대단한 일이네요. 네.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루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각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워요. 예, 그 문화적, 그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일단 딱 보여지는 아프리카의 이미지가 이 사람들은 좀 다르다 본질적으로 뭐 편견도 있잖아요. 뭐 서구 입장에서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원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뭐 약간 이런 시각이라던가. 정말 오만불순한 시각. 예,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의도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개발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없는 인생을 개선시킬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이 있다는 그런 인식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 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르완다의 지금 사례를 보니까 재미난 거는 르완다는 한 20년 동안의 원조를 통해 가지고 급성장을 한 거죠 경제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원조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 모델로 나온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단비사모요는 원조가 허브라고 하지만 한번 원조의 근원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비판적인 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 아프리카 사람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긴데 네. 이제 시작은 맨 처음 194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거의 보죠. 그래서 이제 2010년대 거의 2020년대로 넘어가는 길목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제가 한번 네. 축약을 해보자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길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아이, 시대를 흘러가는 이런 제가 시대를 90년대생인데 40년대까지 있으면 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일단 40년대 이전에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제 제국주의 시절이 있었죠. 이제 막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세우고 막 이렇게 개발도상국들, 지금의 개발도상국들을 착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그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그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그 개발도상국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됐죠. 독립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요즘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1945년도에 일본도 항복하고 뭐 이렇게 세계대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이 새로운 경제체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카트 체제라든가 뭐 IMF, 뭐 IBRP, 뭐 지금 월드뱅크의 전신이라고 하죠. 국제 부흥개발은행 또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형성이 되고, 48년에서 52년까지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전후 복구, 유럽이 자기네 이제 주요 시장이었잖아요, 과거에.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토에서는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세계대전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내수 시장도 커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는데 더 이상 이게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 강매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경제 침체는 다가오고 물자는 계속 쌓이고 하니까 새로운 물꼬를 틀기 위해서 유럽을 그러면 빨리 발전을 시켜서 얘네한테 팔아먹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거는 미국의 속마음이고, 겉으로는 우리는 형제잖아, 우리 선조가 너네로부터 왔어, 도와야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겠어 하면서 이제
유럽의 그 전후 복구를 도와주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샬 플랜이 이제 130억 달러 정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억 달러, 오. 네. 1000억 달러 정도 이 막대한 자본을 유럽에 쏟아붓게 됩니다. 통 크게 썼는데요. 네. 아니 근데 그 후에 그만큼 또 자기네가 챙겨갔으니까 이게 또 미리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걸 내가지고 큰 걸 취해가는, 네. 살을 내가지고 뼈를 취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여튼 마샬 플랜이 전쟁으로 황폐된 유럽 경제를 재건시키는 엄청난 성공, 기여와 성공 이런 걸 거두었고, 또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이 이제 서유럽이 현재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 번영에 필수적인 그런 정치적, 사회적 그런 제도를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 성공을 맛보고 미국 백형 미국 분들께서 이제 this is it. 이게 마스터 플랜이구나. 이것만 들이면 전 세계가 다 우리 같이 잘 살게 되고 다 우리 물건 이렇게 팔아먹을 수 이거 너무 편중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지금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미국 분들께서. 그래갖고 이때부터 그 빅푸시의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빅푸시는 마샬 플랜이 그 근원으로 볼 수 있다. 네, 제 소견이자 사견. 네, 재밌게 듣고 네. 있습니다. 빅푸시의 재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네. 그래서 왜 재앙인지 이야기하려면 이제 흐름을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게 재앙인 거와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40년대 이렇게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50년대로 넘어가면서 뭐가 생겼죠? 콜드워 냉전 체제가 됐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 진영과 소비에트 유니언을 이게 중심으로 한 그런 공산 진영, 이렇게 양분화가 됩니다. 전 세계가. 이때 양 진영이 서로 견제를 하고, 그리고 뭐 상대방 국가의 턱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이렇게 딱 하면은 미국이 목이 조여, 숨이 막혀, 막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우리 편을 많이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경쟁이 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포섭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대화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 근대화란 소위 그 바람직하신 미국 분들의 그 옷걸이에 맞는 그런 재단이었죠. 네. 그래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좀 보여주기. 우리가 너네 도와주고 있어. 마이 브라더, 의리. 오케이. 너 우리 저쪽 소련 가까이 지내지 마. 소련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다가 막 단발성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장기적인 그 지속 가능성 뭐 그런 미국 자립 입장에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미국 입장에 주로 주는 공여국 위주의 그런 단발성 프로젝트를 조금 많이 치중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원조들 탓에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좀 종속되는 그런 추세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개발도상국 분들도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가서 많이 수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러다가는 종속되겠다, 이런 관점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원조에 대해서 좀 회의성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남반과 북반구의 그 급격한 격차에 대해서 괄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맞다, 회심의 히든 카드를 빼먹었어요. 1955년도에 반둥 회의가 또 있었죠. 네, 반둥 제3세계. 네, 그렇죠. 제3세계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그 제3세계란 이제 아프리카와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는 어느 진영, 자유진영, 뭐 공산진영 이런데 다 필요 없다. 머리 아프고 우리는 그냥 우리 알아서 잘 살겠다 하면서 독립된 국가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다. 아무데도 편입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3세계 선언을 하면서 정말 제3세계가 돼버릴 줄이야. 요즘 칭하는 제3세계는 그때처럼 그렇게 강단 있고 멋있고 저 형 멋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 너네한테 비록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살아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결코 너네한테 굴복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에서 제3세계를 선언한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55년 반둥에서. 그쵸. 네.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그 국가들한테는. 그쵸. 그래서 뭐 굳이 그래 뭐 그럼 뭐 굳이 너네 도와줄 그럴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식으로 하고 그때 제3세계라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런 나머지 국가들. 네. 그러니까 그 국가들은 그렇게 초빙국은 아닌 국가가 주로 많았겠죠. 그런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됐고 네. 그리고 또 미소 양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개발 협력을 그때 당시에 개발 협력이라보다는 원조였죠. 원조를 막다하게 퍼부었는데 네. 이것들이 기껏 반 먹여놨더니 내 욕을 해? 나를 담거야. 막 이런 배반감 뒤통수 후려 맞았다 내가. 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공여국들도 어느 정도 원조 피로라고 하죠. 원조 피로가 이렇게 쌓여가던 찰나에 이제 또 선진국과 뭐 이런 다국적 기업들에게 등골이 쪽쪽 빨리던 중동 국가들이 또 오일 쇼크를 쫙 일으켜 주십니다. 네. 모든 게 네. 다 나오네요. 그 역사에서. 그렇죠. 네.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가면서 오일 쇼크도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갖고 가뜩 하나 도와주는 것도 우리도 원조 피로도 느끼고 있었는데 괜히 도와주고 있었나 이랬는데 막상 우리도 지금 당장 힘들어졌어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야 원래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국가들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분야가 약간 줄어들고 네. 민간들의 그런 NGO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NGO나 IGO들의 그런 역량이 이때 강화됐어요. 네. 그들은 이제 그렇게 뭐 국익 이런 거에 별로 관여가 없으니까. 네. 정치적인 그런 이념을 떠나서 네, 정말 그쵸.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좀 늘어나고 이제 공적인 영역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들이 그래도 다 끊을 수는 없으니까 또 지원하던 거를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일말의 양심이 정말 일말의 양심이었는가? 이때부터 더 이상의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은 못 하겠다. 도와는 주겠는데 이제 조건을 걸겠다, 컨디션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원조를 그 개발 협력을 위한 원조였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때부터 그 타이드 원조라고 하죠. 이런 식의 원조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체제상 우리 팀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래도 조건을 거의 안 달고 도와주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갖고 원조의 조건부들 컨디션을 하나씩 컨디션 이렇게 막 달다가 우리말로 하면 네. 구속성 원조. 네. 맞아요. 조건부 원조라고도 조건부 하죠. 원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도로를 지어줄 테니까 대신에 그 도로에 필요한 그런 장비 그리고 필요한 재료 다 그거 우린 한국 거를 써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하나의 그 원조 방법이죠. 아니면 뭐 우리가 너네 학교 지어줄 테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할 때 무관세로 수출할래 뭐 이런 식으로 달든가 예. 네,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아니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자를 내 이자를 근데 조금 예전에는 조금 덜 냈었는데 이제는 이자를 좀 많이 줘야 되겠어 왜냐면 내가 기름이 없거든 그런 느낌으로다가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낳고 그러니까 네. 뭐 빚덩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제 80년대로 들어서면서. 네. 그래갖고 뭐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네. 선언하고, 그래서 IMF가 긴급 융자를 제공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상환을 위해서 월드뱅크가 장기 개발 융자를 또 제공하고, 예. 계속 이제 빚 물리는 거죠. 계속 이제 네. 빚 내서 빚 맞고 또 빚 내서 빚 맞고. 그래갖고 이렇게 IMF가 긴급 융자 제공하고 월드뱅크가 장기 개발 융자 제공하는 이 신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이 환상의 콤비 네. 따당 2단 콤보가 이제 마술을 뻗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IMF의 긴급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 아까 컨디션 드렸죠. 네. 컨디션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게 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컨디션들을 달았냐면은 이제 자율적인 시장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역 및 자본의 자유화. 그러니까 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축소고 시장의 확대예요. 네. 그래갖고 뭐 탈규제를 통한 무한 경쟁과 정부의 긴축 재정, 뭐
민영화 및 정부 개입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그런 건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대실패를 거뒀어요. 네, 이거는 막 저희가 앞서 책을 읽어오면서 이렇게 누누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워싱턴 컨센서스도 이제 시카고 보이즈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신자유주의 아니면 구조조정 정책 프로그램 이렇게 맞아요.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요구를 하니까 이런 게 실패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또 난민은 너무 멀잖아요. 80년대 난민도 너무 머니까 비슷한 애를 90년대로 넘어와서 벌써 40년대에서 90년대까지 50년 뛰어넘었어요 지금. 우리 오래 살았어요 지금. 살 만큼 살았는데 자 90년대로 넘어와서 아시아에서 우리도 그때 저는 7살이었어요. 8살이었나? 8살이었는데 네네. 나이가 좀 하여튼 저희 집은 피해를 봤어요. 여튼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90년대 아시아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아시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이 이제 위기에 처했었어요. 네. 전염병처럼 확 돌았죠. 그렇죠. 거의 흑사표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부가 까매졌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태국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쭈쭈쭈 다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IMF의 그 긴급유증자가 또 이렇게 야 힘들지? 있어. 이거 갖다 써. 야. 근데 컨디션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IMF가 이렇게 발을 또 한 발씩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왔던 게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같이 들어왔죠. 네. 그래갖고 참 많은 분들의 가슴을 지금도 아프죠. 융자의 조건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태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헤지펀드가 있었어요. 헤지펀드는 이제 쉽게 돈을 넣고 쉽게 위험할 때 이렇게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이런 펀드인데 이런 헤지펀드가 되게 인기 많은 게 있었는데 러시아가 그때 디폴트를 선언했나?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게 영향이 돌고 돌아서 이쪽에 이 태평양 지역에 쫙 이렇게 뭔가 디폴트를 몰고 올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찌라시 네 이런 소문 때문에 움직이는 게 펀드들인데 이 소문이 도니까 하나둘씩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몸만 까딱하면 그냥 다 사사사사 오지마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쪽은 그 은행들이 이런 펀드나 이런 융자를 되게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 빠지니까 거품이 싹 빠져가지고 이제 위기가 온 거죠. 한국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펀드를 많이 팔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외국에 돈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딱 빠지니까 은행들이 다 도산할 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솔직히 어떤 국가에 은행이 없어요. 은행이 없는 국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국가 운영비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냥 한국은행 끌어안은 거예요. 그 빚더미들. 그렇죠. 각종 은행들의 빚더미들. 외환은행 팔고 네. 론스타에 요즘까지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궁금해서 이제 엄마 아빠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엄마는 왜 IMF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1인당 GDP가 확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출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막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분석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여튼 뭐 IMF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네. 아버지. 여튼 그게 아니고 여튼 그래서 다시 네. 그 말레이시아와 이 태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이 네 나라의 얘기를 돌아오자면 이때 당시에 IMF가 긴급융자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 컨디션을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냥 너네 돈 안 쓰고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하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긴급융자를 수용했는데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도 잘리시고 여튼 그랬는데
뭐 근무기 운동하고 해서 우리나라 열심히 해서 이제 2003년도쯤에 거의 극복을 하고 지금은 세계 경제 15위, 16위 정도 되는 경제대국 올라섰으나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긴급융자가 그렇게 효과가 없었고 태국도 결국에는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인도네시아는 네, 여태까지 뭐 약간 좀 네. 위험까지는 아닌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안정되지 못했고 여튼 오히려 긴급융자를 받지 않은 말레이시아가 위기를 극복하니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워싱턴 컨센서스의 쐐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컨디션 막 해서 올가면은 그런 거를 이제 전면 폐지합니다. 2008년도였나요? 그걸 전면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PRSP라고 해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그러니까 너네 나라가 너네 빈곤을, 너네 위기를 이게 탈피할 만한 그런 방법을 짜서 보고서를 우리한테 올려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돈을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다 맞춰서 하면 너네 극복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남미에서도 실패를 거뒀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오히려 컨디션을 받지 않은 나라가 벗어나는 반면 받아난 나라가 막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신감이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강한 반미 감정을 갖고 있거나 또 좌파 정권이 굉장히 집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서도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프리카보다 비교적 상황이 나았던 중남미와 동남아시아도 이렇게 막 IMF에서 융자 받으면 이렇게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긴급융자라든가 이런 월드뱅크와 IMF의 그런 돈놀이가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죽했겠는가. 그래서 이제 담비사모께서도 이렇게 좀 그 마음속 한 구석에 응어리를 갖고 계실 수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처음에 죽은 원조라는 책을 보고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이었던 스카르노 전 대통령의 그 말을 한마디 빌리자면 이분이 그 회의장에서 Go to hell with your aid 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미국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네 원조 갖고 지옥에나 가버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원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개발도상국 여러분들 뭐 담비사모님이나 스카르노나 이런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떠나서 개발도상국에서 이 원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는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단적인 예로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PRSP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하면 빈곤 감축 전략 보고서인데 이제 그런 SAP라고 하죠. 그 구조조정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이제 융자를 받고 싶으면은 너네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컨펌해가지고 융자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또 현실이 아프리카 솔직히 정부가 행정이 업무가 막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이 보고서를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언제 다 작성하고 있고 그걸 이렇게 금방 패스 컨펌 받을 수 있게 완벽하게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거를 PRSP를 월드뱅크한테 써달라고 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써줘. 그러면 세계은행이 그걸 써주고 돈 받고 돈 주고. 아 이건 뭔가요? 되게 이상하죠. 대필 같네요. 대필.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그 보고서를 쓰는데 세계은행한테 세계은행한테 돈 줄 테니까 이거 써줘. 이렇게 IMF한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인적 과정에서 인적 과정에서도 약간 뭐 부족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상당히 재밌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1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1940년부터 50년대까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셜 플랜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나요? 얘기해야죠. 네. 아프리카와 또 마셜 플랜의 어떤 실패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얇지만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흥미진진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다 가다 북카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제발.